흡수하는 정신 5장 창조의 기적. 하나의 세포에서 하나의 완전한 신체 기관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아직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고 있지만 그 같은 성장은 엄연한 사실이다. 성장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성장이 너무나 경이롭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주제에 관한 현대의 과학 서적을 읽으면 예전의 과학자들에게 저주로 받아들여졌던 한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바로 기적이라는 단어이다. 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장 자체가 너무나 기적적이고 이 기적에 대한 놀라움이 언제나 똑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관찰 대상이 된 동물이 어떤 동물이든 상관없이 새든 토끼든 다른 척추 동물이든 동물은 예외 없이 극도로 복잡하고 경이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기관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복잡한 신체 기관들이 서로 매우 밀접한 연결을 이룬 가운데 작동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놀라움 그 자체이다. 순환계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순환계 안에서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섬세하고 또 너무나 완벽한 순환을 본다. 첨단 문명이 발명한 그 어떤 배수 장치도 우리 육체 안의 순환계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환경으로부터 인상들을 수집하는 지적 능력도 너무나 신기하기 때문에 현대의 어떠한 도구도 거기에 근접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눈이나 귀의 경이와 비견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또 신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을 연구하면 물질들이 생성되고 저장되고 또 서로 결합하는 특별한 화학 실험실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현대의 가장 탁월한 실험실에서조차도 인체 내의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내지 못한다. 인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한다면 전화와 전신, 무선 등 온갖 기술을 다 결합한 첨단 커뮤니케이션도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조직이 아무리 잘 정비된 군대를 연구한다 하더라도 인체의 근육들만큼 충직하게 복종하는 조직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명령에 충실한 이 하인들은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언제든 복종할 준비를 갖추고 있기 위해 특별한 형태로 특별한 일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한다. 만일 이처럼 복잡한 신체 기관들과 커뮤니케이션 조직들, 군인처럼 복종하는 근육, 몸의 작은 세포까지 침투하는 신경 등이 모두 단 하나의 세포, 그러니까 동그란 모양의 원시 세포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자연의 경이를 깨닫지 않을 수 없다. 살아있는 모든 동물, 살아있는 모든 포유동물, 그리고 경이로운 존재인 인간 등 모든 생명체는 매우 단순하고 또 다른 세포들과 달라 보이지도 않는 하나의 원시세포에서 생겨났다. 이 원시세포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큰 것에 익숙한 현대인은 아마 충격을 받을 것이다. 원시세포는 1인치의 30분의 1, 즉 1mm의 10분의 1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로 작은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날카로운 연필심으로 찍은 점의 크기를 생각해보라. 그런 점 10개를 서로 맞붙여 찍어보라. 이 점이 아무리 작아도 1mm 안에 10개가 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이 원시세포가 얼마나 작으냐 말이다. 바로 이 세포에서 인간이 나오는 것이다. 이 세포는 발달할 때 부모와 분리된 채 발달한다. 세포가 그 세포를 품고 있는 성인과 분리시키는 일종의 봉투 같은 것에 둘러싸여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동물에게 똑같이 해당된다. 세포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에서 성장하는 인간은 부모에게서 생겨난 이 세포가 스스로 노력해서 거두게 되는 결실이다. 이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의 주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아주 미천한 인간들뿐만 아니라 나폴레옹 황제나 알렉산더 대왕, 간디, 세익스피어나 단테 같은
다양한 지역의 위대한 인물까지도 이 작은 세포 하나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 신비는 깊은 생각을 촉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이 세포를 연구 대상으로 삼도록 만들었다. 확대율이 대단히 높은 현미경을 갖고 관찰함에 따라 각 세포는 일정 수의 점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점들은 화학적 방법에 의해 쉽게 채색된다는 뜻에서 염색체라 불린다. 이 염색체의 숫자는 동물의 종에 따라 다르다. 인간의 경우에는 염색체가 48개이다. 다른 종의 경우에는 15개도 있고 13개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의 숫자가 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과학자들은 이 염색체가 신체 기관들의 형성과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근에는 성능이 아주 우수한 현미경들이 발명되었다. 이것을 이용하면 옛날에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것까지 관찰이 가능하다. 초현미경이라 불린다. 이 현미경으로 보면 각각의 염색체는 일종의 작은 상자처럼 생겼으며 이 상자는 100개가량의 작은 곡시갈처럼 생긴 것으로 이루어진 사슬 같은 것을 담고 있다. 염색체가 터지고 곡시갈 같은 것이 자유롭게 풀려난다. 그러면 세포는 유전자라 불리는 4000개가량의 작은 곡시갈들을 저장하는 창고가 된다. 유전자는 발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곡시갈처럼 생긴 것들이 유전자라고 불리게 된 것은 신체의 특징들이 이것들의 결합으로 인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과학이다. 그럼에도 잠시 멈춰서서 이것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한다면 이런 무미건조한 과학적 진술이 너무나 신비하게 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포가 너무나 작아 눈에조차 보이지 않는데도 그 작은 것 안에 모든 시대의 유산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작은 점 안에 인류의 모든 역사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는 뜻이다. 원시세포 안에서 뚜렷한 변화가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이 유전자들의 결합이 일어난다. 유전자들은 이미 이 원시세포에서 생겨날 존재의 코의 형태나 눈의 색깔, 머리카락의 색깔을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 배열을 끝냈다. 모든 유전자들이 다 육체의 형성에 이용되지는 않는다. 유전자들 사이에 일종의 싸움 같은 것이 벌어진다. 일부 유전자들만 결합하며 이것들이 개인의 외적 특징을 부여하며 나머지는 숨어있거나 눈에 띄지 않는 상태로 남는다. 멘델의 유명한 실험이 있다. 멘델은 같은 종의 식물 중에서 빨간 꽃을 가진 것과 흰 꽃을 가진 것을 서로 교배시켰으며 거기서 얻은 식물의 씨앗을 다시 심었다. 그랬더니 이 씨앗에서 흰 꽃을 피우는 식물이 3그루, 붉은 꽃을 피우는 식물이 1그루가 자라든가 아니면 그 반대였다. 40개의 씨앗이라면 그 중에서 30개가 빨간 꽃을 피우고 10개가 흰 꽃을 피우게 되든가 아니면 10개가 빨간 꽃을 피우고 30개가 흰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환경이 좋으면 우수한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환경이 좋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세포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더 아름답거나 덜 아름다운 개인이 태어나고 더 강하거나 덜 강한 개인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유전자들 사이의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결합이 워낙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서로 똑같은 인간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아이를 많이 둔 가족을 관찰하더라도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도 어떤 아이는 잘생겼고 또 어떤 아이는 못생겼다. 또 어떤 아이는 키가 크고 또 어떤 아이는 키가 작다. 오늘날엔 보다 훌륭한 특징이 나타나게 할 환경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우생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났으며 이 학문은 인간의 지능을 이용하여 유전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있다. 인간의 지능은 원시세포가 형성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에서 유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생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생명이 발달할 방향을 잡아주는 마치 신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쪽 방향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식물과 동물의 유전에는 인간의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사람이 생명에 관한 권한을 수중에 넣었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우리가 그 종을 변화시키기 위해 유전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학문에 관심을 쏟는 것은 바로 이런 매력 때문이다. 지금 이 학문에 쏠리는 관심은 학문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이 아니다. 실용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다. 엄청난 수의 식물과 동물들이 변형되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2명의 젊은이가 생물학적 실험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꿀을 많이 생산하는 침 없는 벌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 곤충들의 생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유익한 영양물질을 더 많이 생산하는 종을 창조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식물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열매를 생산할 수 있도록 변형되었다. 사람들은 또한 수수한 장미를 우리의 눈과 후각을 즐겁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아름다운 장미로 바꿔놓았다. 꽃들의 경우에 대단한 성취가 이루어졌다. 드디어 인간은 생명의 비밀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인간은 지능이라는 마법의 지팡이로 생명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일종의 마법사가 되었다. 인간의 지능 때문에 세상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더욱 유쾌해지고 있다. 이젠 인간 삶의 목적 중 하나를, 다시 말해 인간을 우주의 위대한 힘들 중 하나로 만드는 근거 하나를 보려 한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인간이 지능을 가진 것은 그것을 갖고 이 세상을 자신이 태어날 때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가꾸라는 뜻이다. 인간은 마치 창조의 계승자처럼 보인다. 인간은 창조를 보다 완벽하게 다듬는 일에 지능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진 것처럼 보인다. 지능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위대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에겐 생명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까지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다. 지금까지 인간은 그저 생명을 따랐을 뿐이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생명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발생학의 연구는 더 이상 추상적이고 결실이 없는 연구가 아니다. 발생학은 인간이 생명의 어떤 비밀 속으로 침투하게 만들고 이 비밀을 이용해 앞으로 도래할 존재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연구이다. 지금 만일 상상력을 확장하여 정신의 발달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발달의 비밀을 뚫은 인간이 정신의 발달까지 통제하고 도울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유전자와 유전에 대해 논하는 이 장은 순수 발생학과는 별도이다. 발생학은 단지 원시세포가 개체를 만들어내는 방식만을 고려한다. 이를 공부하는 데는 초현미경이나 특별한 추론이 필요하지 않다. 발생학은 단순히 관찰의 문제이다. 하나의 세포에서 2개의 세포가 생겨나며 이 세포들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 그런 다음에 2개가 4개로, 4개가 8개로, 8개가 16개로 계속 증식한다. 수백 개의 세포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증식이 계속된다. 이 세포들은 집의 건축에 쓰이는 벽돌과 비슷하다. 그러다 마침내 속이 빈 구체 같은 것이 생산된다. 정말 신기하게도 바다에는 이 구체처럼 생긴 언제나 굴러다닌다고 해서 볼보라 불리는 동물이 있다. 그 다음에 이 공 모양의 것들은 안쪽으로 휘어지면서 2개의 벽을 형성하고 이어서 이 2개의 벽 사이에 3번째 벽이 형성된다. 바로 이 3개의 벽이 형성되는 것이 첫 번째 건설이다. 이때까지 모든 세포들은 서로 아주 비슷하다. 이 세포들은
원시세포에 비해 조금 작을 뿐이다. 최근의 연구에서 신체 기관들이 형성되는 과정이 발견되었다. 이 같은 성과가 나온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29년부터 1930년 사이였다. 세포들이 매우 빨리 증식하는 지점들이 있다. 각 신체 기관들이 형성되는 곳이 이런 특별한 지점들이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이것을 발견하는 사이에 영국에서도 별도로 누군가가 연구를 실시하여 똑같은 발견을 이룩했다. 랑베의 세 개의 벽 하나하나는 한 세트의 신체 기관들을 만든다. 바깥벽은 피부와 감각기관, 신경계를 만든다. 이는 바깥층이 환경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피부가 우리를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신경계가 환경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가장 안쪽의 벽은 내장과 위, 소화선, 간, 췌장과 폐 등 영양의 공급에 이용되는 신체 기관들을 만든다. 신경계의 기관들은 우리를 환경과 관계를 맺도록 한다는 뜻에서 관계의 기관이라 불린다. 소화계와 호흡계의 기관들은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뜻으로 영양기관이라 불린다. 세 번째, 즉 가운데 벽은 나머지를 말하자면 전체 몸을 지탱하는 뼈대와 근육을 만든다. 각각의 벽이 특별한 목표를 갖고 있고 또 이 목표가 동물마다 다 똑같다는 점이 참으로 신기하다. 동물들의 세포들은 벽의 단계에서는 서로 다소 비슷하고 단순하다. 이것이 현명한 방식이 아닌가. 먼저 세 개의 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신체 기관들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배 세포층이 서로 독립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계획이 마련된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은가. 이 단계가 지나면 신체 기관을 형성하게 될 세포들은 스스로 변형을 시작한다. 이 세포들은 각자 맡은 기능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취하는데 태아 단계에 있을 때에는 아직 이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기능을 위한 세포들의 분화는 기능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여기에 이 세포들의 일부를 소개한다. 오각형으로 생긴 간세포들이 있다. 또 아주 길쭉하게 생긴 근육세포가 있다. 삼각형으로 생긴 것은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다. 뼈 세포들은 매우 부드러우며 혈액에서 탄산 칼슘을 받아서 뼈를 형성한다. 작은 컵처럼 생겨서 눈길을 끄는 다른 세포들도 있다. 이 컵들에서는 끈적끈적한 물질이 스며나온다. 또 세모라 불리는 섬유의 보풀처럼 생긴 것도 있다. 이 세모는 점액질이 있는 목구멍으로 들어가려는 먼지를 잡아서 입 쪽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 가늘게 떤다. 이외에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영웅들이 있다. 피부세포라 불리는 것들이다. 다른 신체 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피부는 전신을 덮는다. 피부의 바깥층은 죽는다. 이 피부층의 세포들은 자신을 희생시키며 그 층 아래에 또 다른 층이 있는데 이건 역시 모든 장기들의 안전을 위해 생명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가느다란 필라멘트가 달린 세포들은 신경계의 세포들이다. 또 피 속에 적혈구가 있다. 끊임없이 산소를 다른 세포로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세포들은 체내에서 형성된 독성 가스를 받아 배출한다. 정말 신기한 것은 혈액 속에 적혈구의 숫자가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격적인 임무가 시작되기 전의 세포들을 일부 살펴보았다. 이 세포들 각각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일을 위해 스스로 준비한다. 세포들은 특별한 임무를 위해 스스로를 한번 형성하고 나면 더 이상 임무를 바꾸지 못한다. 신경세포는 절대로 간세포로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세포들이 마치 어떤 이상을 추구하며 그 이상을 성취시키는 데 헌신하기 위해 스스로를 변형시킬 때 세포들의 임무가 확정된다. 세포들이 그 일에만 특화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사회도 이와 똑같지 않은가? 사회에도 인간의 신체 기관의 역할을 맡는
특별한 집단이 있다. 처음에 각 개인은 많은 일을 혼자서 수행한다. 사람의 숫자가 작은 원시사회라면 개인은 모든 일에 대해 조금씩 알아야 한다. 석공도 되고 의사도 되고 목수도 되고 어쨌든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일의 전문화가 일어난다. 각 개인은 일의 유형을 선택한다. 그러면 그의 정신이 그 일에 깊이 몰두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오직 그 일만을 하고 다른 것은 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의사가 구두까지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한 가지 작업을 위한 훈련은 어떤 기술을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개인은 자신이 수행할 임무를 위해 정신적 변화까지 겪는다. 특별한 임무에 적합한 어떤 정신적 개성까지 얻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이상이 그 개성을 통해 실현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삶이다. 육체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 각 세포가 특정 신체 기관의 형성에 전념할 때 모든 세포들 사이에 어떤 결합을 성취해낼 다른 무엇인가가 생기는 것 같아. 이 다른 무엇인가는 두 개의 복잡한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신체 기관들은 자신을 위해 기능하지 않고 다른 장기들 사이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기능한다. 바로 순환계와 신경계이다. 순환계는 일종의 강과 비슷하며 이 강을 흐르는 물질을 모두 신체 기관으로 운반한다. 그러나 순환계는 분배자의 역할에서 그치지 않는다. 순환계는 수집자의 역할까지 한다. 신체 기관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신체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 강을 통해서 성취되는 완벽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보라. 각 신체 기관은 이 강에서 자신의 생명에 필요한 것을 취하며 동시에 다른 신체 기관이 이용할 것들을 이 강물로 흘려보낸다. 오늘날 사회에서도 이와 똑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는가? 사회도 순환계 같은 것을 발달시키지 않았는가? 각 개인은 생산된 모든 물질들을 순환계로 내놓는 한편 이 순환계에서 자신의 생명에 필요한 것을 얻는다. 생산된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업의 강물로 던져진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상인들은 적혈구와 비슷하지 않는가? 인간 사회를 본다면 우리는 태아의 기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사회의 기능에도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생산된 것이 남미에서 소비되고 영국에서 생산된 것이 인도에서 소비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로부터 우리는 사회가 순환계의 기능을 시작하는 태아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결점이 많은 단계이다. 이 결점들은 곧 우리 사회가 아직 발달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간 사회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는 한 가지는 신경계에 특화된 세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분명히 암시하듯이 사회가 이 지휘기관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이 전문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의 감수성을 불어넣고 사회를 조화롭게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어 문명이 배출한 사회 조직 중에서 가장 발달한 형태인 민주주의에 과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휘 임무는 대단히 힘든 과업이며 다른 일에 비해 전문성이 더 많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선출의 문제가 아니다. 그 임무에 필요한 자질을 두루 잘 갖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다른 사람들을 지휘할 사람은 스스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 자신부터 먼저 변화하지 않으면 누구도 리더가 될 수 없다. 이 원칙은 아주 매력적이다. 자연이 삶의 전 분야에 걸쳐 채택한 계획이 바로 이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원칙은 더욱더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올 것이다. 자연이 창조행위를 할 때 따르는 계획도 당연히 이 원칙이다. 우리가 발생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이 같은 계획 때문이거나 인간이 발달에 대한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이 계획이 우리가 정신의 영역에서 발견한 것들과 비슷한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